당신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신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그 한 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동네 사장님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을 굴리는 거대 금융자본, 사모펀드입니다. 대한민국 저가 커피 매장 수는 1만 개를 돌파했고 메가 커피 하나만 4천 개가 넘습니다. 골목마다 간판이 빼곡한 이 풍경이 장사가 잘 돼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매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본사의 통장은 두꺼워지지만 가맹점주의 지갑은 얇아지는 기묘한 구조가 이 시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1,400억 원에 인수된 브랜드가 3년 만에 배당금으로만 1,091억 원을 뽑아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이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것인지를 추적하면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그 싸고 달콤한 커피 한 잔의 뒷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인은 1년에 1인당 416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압도적 1위이고 세계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졸릴 때 또 한 잔. 커피 없이는 하루가 돌아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커피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피 공화국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기묘한 장면이 펼쳐져 있어요. 전국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편의점 4대 브랜드를 다 합쳐도 5만 5천 개인데 커피 전문점은 그 2배입니다. 커피 브랜드 수만 886개로 치킨 브랜드보다 200개 이상 많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통계적 사실인 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면 시장이 포화 상태여야 합니다. 새로 문을 열 자리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빽빽한 전장 한가운데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탱크처럼 밀고 들어온 거예요. 메가커피는 2021년 1,500개 수준이던 매장을 4년 만에 4,000개 넘게 불렸고 컴포즈 커피는 3,100개를 돌파했습니다. 백다방, 더벤티, 메머드 커피까지 합치면 저가 커피 빅5의 매장 수만 1만 1,000개에 달해요. 하루에 4개씩 새 매장이 생겨난 셈입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정작 그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본사 재무제표를 보면 메가커피 운영사인 엔하우스의 영업이익은 2021년 422억 원에서 2024년 1,076억 원으로 뛰었어요. 본사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사장님들의 사정은 정반대예요. 메가커피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은 약 2,900만 원 수준인데 여기서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을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입니다. 1억 원 가까운 창업 비용을 투자하고 매일 12시간 넘게 매장에 서서 받는 대가치고는 결코 넉넉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더 불안한 신호가 있습니다. 가맹점 명예 변경 비율이라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 사장님이 버티다 못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비율이에요. 메가커피의 이 수치가 2019년 6.8%에서 2024년 13.1%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장이 폭발적으로 느는 동안 문을 닫지는 않지만 조용히 가게를 떠나는 사장님들도 그만큼 빠르게 늘어났다는 뜻이죠. 폐업률은 0.4%로 매우 낮다고 본사는 자랑합니다. 하지만 폐업하지 않았을 뿐 손해를 보고 가게를 넘기는 사람이 10명 중 1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요.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이런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매장은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커피잔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손, 사모펀드의 존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모펀드, 영어로는 프라이빗 에쿼티, 줄여서 PE라고 부르는 이 존재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수의 큰손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로 돈을 모아서 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뒤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려 되파는 금융자본이에요. 핵심은 되판다는 것, 업계 용어로 엑시트라고 하죠. 사모펀드에게 기업은 오래 키울 자식이 아니라 살찌워서 비싸게 팔 가축에 더 가깝습니다. 표현이 냉정하지만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맥락이 잡혀요. 2021년, 이 냉정한 자본이 처음으로 저가 커피 시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사모펀드 프리미어 파트너스와 식자재 유통기업가 김대영 대표가 손을 잡고 약 1,400억 원의 메가커피의 운영사 엔하우스를 인수한 거예요. 당시 메가커피는 매장 1,500개 수준에 떠오르는 브랜드였지만 아직 업계 1위는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이 브랜드에서 본 것은 커피 맛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매장을 빠르게 늘릴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원두와 부자재를 납품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해 매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본사 통장에 돈이 자동으로 꽂히는 시스템. 그것이 사모펀드의 눈에 비친 저가 커피의 정체였던 겁니다. 메가커피의 성공이 업계에 퍼지자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2024년 7월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졸리비가 사모펀드 엘리베이션 프라이빗 에쿼티와 손잡고 컴포즈 커피를 4,700억 원에 인수했어요. 엘리베이션 PE가 이 딜에 투입한 자금만 1,0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메머드 커피도 싱가포르 기반의 사모펀드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에 1,000억 원에 넘어갔고요. 2025년 말에는 10% 커피까지 벤처 투자 컨소시엄에 390억 원의 경영권이 매각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줄 서서 사 마시는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메머드 커피, 10% 커피. 이 브랜드들의 진짜 주인이 동네 커피 장인이 아니라 수천억 원을 굴리는 글로벌 금융 자본이라는 사실이에요. 간판은 친근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건 수익률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냉혹한 투자자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실제로 기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매장이 늘고 매출이 오르면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메가커피에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그리고 그 마법의 대가를 누가 치렀는지를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달콤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모펀드가 왜 하필 저가 커피에 달려들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메가커피라는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를 먼저 펼쳐봐야 합니다. 이건 금융 자본의 세계에서 일종의 전설처럼 퍼진 이야기예요. 2021년 사모펀드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약 600억 원을 투자해 메가커피 운영사 엔하우스의 지분 절반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돼요. 인수 당시 878억 원이던 엔하우스의 연매출은 불과 3년 뒤인 2024년 4,959억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5.7배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422억 원에서 1,076억 원으로 2배 넘게 폭등했고요. 커피 한 잔에 1,500원짜리를 파는 회사가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넘겼다는 건 대한민국 커피 시장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같은 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영업이익을 추월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이 성장의 과실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직후부터 배당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돈을 빨아올리기 시작해요. 2021년 엔하우스의 당기 순이익은 338억 원이었는데 배당금도 338억 원이었습니다. 배당 성향 100%. 벌어들인 돈을 단 1,000원도 남기지 않고 전부 주주에게 나눠준 겁니다. 2022년에는 순이익 410억 원 중 402억 원을, 2023년에는 564억 원 중 502억 원을 배당했어요. 3년간 배당금 총액만 1,240억 원에 달합니다. 6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배당금만으로 이미 투자금의 2배를 넘게 회수한 셈이죠. 여기에 유상감자와 지분 매각 수익까지 더하면 프리미어 파트너스의 최종 성적표는 MOIC, 즉 투자원금 대비 수익 배수 2.08배, 연환산 수익률 약 51%였습니다. 4년 만에 원금의 2배를 벌어간 거예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다른 사모펀드들에게 저가 커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댐이 한번 터지면 물이 한 방향으로 몰리듯 메가커피의 성공 이후 거대 자본이 저가 커피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컴포즈 커피 4,700억 원, 메머드 커피 1,000억 원, 10% 커피 390억 원, 줄줄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술 혁신이나 제품 경쟁력을 높여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것입니다. 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해요. 후자는 빠르고 확실합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덩치를 키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장을 늘리는 것이고, 매장을 늘리는 비용은 본사가 내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가 냅니다. 창업비용 1억 원 안팎을 전부 점주가 부담하니까요. 본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장이 하나 늘 때마다 원두 납품 마진과 로열티를 챙길 수 있어요. 이 구조가 사모펀드 입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구조인지 숫자만 보면 명확해집니다. 과연 이 마법 같은 성장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 사모펀드의 엑시트 공식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매장 수를 최대한 빠르게 늘리고 매출 그래프를 가파르게 세우고 높아진 몸값으로 되팔거나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작동하려면 매장이 끊임없이 늘어나야 하는데 문제는 그 매장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전 재산이자 생계라는 사실입니다. 메가커피의 출점 속도를 보면 그 공격성이 확연히 드러나요. 2021년 1,500개 수준이던 매장이 2024년에는 4,000개를 넘었습니다. 3년 사이에 2,500개가 새로 생긴 거예요. 하루에 2개 이상씩 문을 연 셈인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메가커피는 기존 매장으로부터 250m만 떨어지면 같은 브랜드의 새 매장을 열 수 있어요. 컴포즈 커피는 그 거리가 150m에 불과합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반경 1km 안에 메가커피가 8개나 몰려있는 지역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같은 브랜드끼리 걸어서 3분 거리에서 서로 손님을 뺏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이 8개든 10개든 각 매장에 원두와 부자재를 납품하면 그만큼 유통마진이 들어오니까요. 가맹점 A의 매출이 줄어도 가맹점 B가 그 자리를 채우면
본사 매출 총액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장이 밀집할수록 브랜드 노출이 늘어나 신규 가맹 문의가 더 많아지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점주들에게 이건 목을 조이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명의 변경 비율이에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비율입니다. 메가커피의 명의 변경 비율은 2019년 6.8%에서 사모펀드 인수 이후인 2022년 11.4%, 2024년에는 13.1%까지 치솟았어요. 매장 100개 중 13개 이상이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폐업은 아니에요. 간판은 그대로 걸려있고 커피도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꿈을 걸고 창업했던 누군가는 조용히 짐을 싸고 떠난 겁니다. 본사가 자랑하는 폐업률 0.4%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이 씁쓸한 현실이 가려져 있어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박승미 정책위원의 지적은 전국을 찔렀습니다. 물류 마진을 남기는 가맹본부로선 점포가 많을수록 수익에 도움이 되지만 가맹점주는 그렇지 않다. 본사 통장이 두꺼워지는 속도와 점주 통장이 얇아지는 속도가 정확히 반비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만약 퇴직금 1억 원을 들고 저가 커피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커피를 내리고 월 매출 2,9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걸어서 5분 거리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하나 더 들어섭니다. 월 매출이 2,300만 원으로 떨어져요. 순이익은 400만 원대로 곤두박질 치고 최저 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하루 15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본사에 항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영업거리 제한 규정 안에서 출점한 것이라 문제 없다는 것뿐이에요. 규정상 합법이니까요. 합법이지만 정의롭지는 않은 이 시스템의 설계자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모펀드가 점주들의 땀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추적하면 이 구조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은 크게 세 갈래로 흘러갑니다. 첫째, 미래를 위해 재투자하는 길, 메뉴를 연구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 역량을 키우는 데 쓰는 겁니다. 둘째, 비상금으로 쌓아두는 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거죠. 셋째, 주주에게 나눠주는 길, 배당입니다. 건강한 기업은 이 세 갈래의 균형을 맞추며 성장해요. 하지만 사모펀드가 주인인 기업에서는 이 균형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셋째 길, 오직 배당이라는 하나의 출구로 돈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메가커피 운영사 엔하우스의 배당 기록을 따라가 보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1년 당기순이익 338억 원, 배당금 338억 원, 배당 성향 100%입니다. 벌어들인 돈의 마지막 한 푼까지 주주에게 돌려줬어요. 2022년에는 순이익 410억 원 중 402억 원을, 2023년에는 564억 원 중 502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2024년에도 순이익 816억 원 중 382억 원을 배당했고요.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잡은 이후 4년간 배당금 총액이 1624억 원에 달합니다. 처음 투자금 1400억 원을 이미 배당만으로 넘어선 거예요. 최근 3년만 따져도 1240억 원이 주주 주머니로 흘러갔습니다. 이건 같은 기간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대형 식품 기업보다도 훨씬 높은 배당 수준이에요. 1,500원짜리 커피를 파는 회사가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퍼준 셈입니다. 컴포즈 커피도 똑같은 패턴을 밟고 있어요. 졸리비에 인수된 직후인 2024년, 컴포즈 커피는 250억 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배당금이 19억 원이었으니 무려 1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당기 순이익은 약 480억 원으로 전년 168억 원 대비 폭등했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곧바로 주주에게 빠져나갔어요. 원두와 부자재를 공급하는 계열사인 컴포즈 커피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100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사에서도 뽑고 계열사에서도 뽑고 이중으로 현금을 빨아올리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이 돈이 배당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커피 맛을 끌어올리기 위한 원두 블렌딩 연구, 점주들의 부담을 줄여줄 자동화 장비 투자, 장기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에 들어갈 돈이 전부 주주의 통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할 봄에 곳간의 곡식을 전부 시장에 내다 파는 것과 같아요. 올해 배는 부르겠지만 내년 가을에 거둘 곡식은 없는 거죠. 사모펀드는 3년에서 5년 안에 엑시트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들에게 내년 가을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퇴직금 1억 원을 들고 10년, 20년 장사를 하려는 가맹점주에게는 내년 가을이 전부입니다. 자본은 단물만 빨아먹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브랜드 경쟁력이 서서히 녹아내린 뒤에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건 점주들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배당 잔치가 만들어낼 후폭풍의 크기를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비싸게 되팔려면 재무제표만 예쁘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서 이 브랜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해요. 그래서 등장한 전략이 톱스타 마케팅입니다.
메가커피는 사모펀드 체제 하에서 글로벌 축구 스타 손흥민을 광고 모델로 발탁합니다. 모델료와 촬영비에만 15억 원, 여기에 TV와 디지털 광고료 15억 원, 신상품 콘텐츠와 PPL 15억 원, 브랜드 제휴와 오프라인 광고 15억 원까지 합쳐 연간 광고 예산이 총 60억 원에 달했어요. 문제는 이 60억 원을 본사가 혼자 부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가커피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광고비의 절반인 30억 원을 분담하라고 요구했어요. 매장 하나당 월 12만 원꼴이었습니다. 월 순이익이 700만 원인 점주에게 12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광고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손흥민을 앞세운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 상승분은 고스란히 브랜드를 소유한 본사와 사모펀드의 몸값으로 전환됩니다. 점주들은 비용을 내고 열매는 자본이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점주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내세운다면 그 비용은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였어요. 무료 쿠폰 마케팅 비용을 점주에게 100% 전가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일부 점주들은 가맹점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구조에 칼을 들이댔어요. 엔하우스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용 전가 문제는 광고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가 커피의 구조적 한계가 또 다른 부담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0원에서 2,000원인 저가 커피는 태생적으로 객단가, 즉 손님 한 명이 쓰는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본사 입장에서 매출을 더 끌어올리려면 커피 외에 고마진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른바 기괴한 신메뉴들이에요. 빙수, 요거트 아이스크림, 떡볶이, 그리고 라면 땅까지. 커피 전문점에서 떡볶이와 라면을 튀긴 과자를 판다는 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본사는 이것을 매출 다변화 전략이라고 부르지만 현장의 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6평에서 10평 남짓한 좁은 주방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빙수를 깎고 떡볶이를 데우고 라면 땅을 포장해야 합니다. 메뉴가 하나 늘 때마다 조리동선이 복잡해지고 주문 실수가 잦아지고 피크타임의 대기 시간은 길어집니다. 인건비를 더 태워야 하는데 메뉴 가격은 여전히 저가예요. 원가율이 높은 디저트를 팔수록 점주의 마진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본사에게 이 디저트 메뉴들은 효자 상품이에요. 본사는 디저트 원재료를 계열 제조사나 물류사를 통해 가맹점에 납품하면서 유통 마진을 한 번 더 챙길 수 있으니까요. 커피만 팔 때보다 납품 품목이 늘어나면 본사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재무제표가 더 예뻐지고 기업 몸값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쁜 숫자의 이면에서 점주는 하루 15시간 서서 커피와 떡볶이와 라면 땅을 동시에 만들며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벡터로 수렴합니다. 본사의 몸값을 올리고 사모펀드의 엑시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라는 존재는 비용을 부담하는 도구이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부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과연 이 구조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숫자만 놓고 보면 저가커피의 전성시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메가커피 운영사 엔하우스의 2024년 매출 4,959억 원, 영업이익 1,076억 원, 영업이익률 21.7%,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최정상의 성적표예요. 2019년 매출 350억 원이던 회사가 5년 만에 매출을 14배 넘게 불렸으니 자본시장에서는 이것을 완벽한 투자 모델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 역시 2024년 당기순이익 480억 원을 찍으며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성장을 이뤘고요. 재무제표라는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 이 브랜드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어요. 하지만 유리창을 열고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면 풍경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본사의 영업이익이 2023년 693억 원에서 2024년 1,076억 원으로 55% 폭등하는 동안 개별 가맹점의 수익성은 사실상 뒷걸음질 쳤어요. 매장이 1,000개 단위로 쏟아지면서 같은 브랜드끼리 손님을 나눠먹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본사 매출이 올라간 건 가맹점 하나하나가 더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매장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파이가 커진 게 아니라 파이를 나눠먹는 숟가락이 늘어난 것이죠. 이 구조가 왜 위험한지 역사가 정확히 증명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카페베네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2008년 창업 이후 한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진 커피 브랜드였어요. 한류 스타들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과 빙수,
디저트 같은 메뉴 다변화 전략으로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까지 늘렸습니다. 지금의 저가 커피 브랜드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성장 궤적이에요. 하지만 무리한 확장은 가맹점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 포지셔닝의 혼란과 브랜드 가치 하락이 도미노처럼 찾아왔습니다. 결국 카페베네는 1,50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8년 기업회생을 신청했어요. 정점에서 몰락까지 불과 수년이었습니다. 창업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이야기가 끝났고요. 1000개 매장의 간판 뒤에서 꿈을 걸었던 가맹점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남겨졌습니다. 지금의 저가 커피 시장이 카페베네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 커피 시장은 19조 원 규모에 도달하며 카페 수 10만 개 내외에서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전문가들은 더 이상 매장 수의 증대로는 성장이 불가능한 조정 국면이라고 진단합니다. 인구는 줄고 상권은 쪼개지고 편의점 커피라는 새로운 경쟁자까지 발밑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엑시트를 위해 매장을 계속 늘린다는 건 이미 가득 찬 욕조에 수도꼭지를 더 세게 트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넘칩니다. 넘치는 물을 맞는 건 본사가 아니라 바닥에 서 있는 가맹점주들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공정위는 메가커피 운영사 엔하우스에 외식업 가맹사업 분야 역대 최대인 22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에 전가하고 정수기 등 설비를 사실상 강매한 행위가 적발된 겁니다. 컴포즈 커피에 대해서도 본사와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광고비 부담 주체의 적정성 등을 놓고 조사의 눈길이 향하고 있어요. 시장이 화려한 외벽에 규제 당국의 망치가 내려치기 시작한 겁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는 화려하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낸 구조는 곳곳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의 성장이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는 이 기형적인 동반 성장의 역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그려볼게요. 사모펀드가 엑시트에 성공하고 떠난 뒤 공격적으로 늘린 매장들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배당으로 빠져나간 자금 탓에 브랜드 혁신은 멈춰 있고 소비자들은 차별화가 없는 저가 커피에 서서히 실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편의점 커피가 1,000원대에서 품질을 끌어올리며 바로 옆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가맹점 명예 변경 비율은 20%를 넘어서고 일부 상권에서는 연쇄적으로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카페베네가 5년 만에 걸었던 몰락의 길을 저가 커피 시장 전체가 3년 만에 질주하는 시나리오예요.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이미 엑시트를 마치고 수익을 챙긴 사모펀드가 아니라 퇴직금과 대출금을 쏟아부어 매장을 연 수만 명의 가맹점주와 그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 길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상생. 영어로는 윈윈이라고 하죠. 말은 쉽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배당으로만 빠져나가는 이익의 물줄기를 돌려야 합니다. 순이익의 10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구조에서 그 일부라도 가맹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재투자해야 해요. 자동화 설비 지원, 원두 품질 연구, 점주 교육 프로그램, 이런 곳에 돈이 흘러야 합니다. 지금처럼 본사가 4,959억 원을 벌어서 1,000억 원 넘게 배당하면서 정작 가맹점 지원 항목은 빈약한 구조로는 브랜드의 수명이 사모펀드의 투자 기간보다 길어질 수 없어요. 둘째, 출점 규제를 본사 스스로 강화해야 합니다. 250m 떨어지면 같은 브랜드 매장을 열 수 있는 지금의 규정은 본사 매출 극대화에는 유리하지만 가맹점 생존에는 치명적이에요. 반경 500m, 나아가 1km 수준으로 영업권 보호 거리를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출점 속도는 줄겠지만 개별 매장의 수익성이 살아나면 점주 이탈률이 떨어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브랜드 전체의 건강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셋째, 가맹점주를 소모품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사전 동의 없이 전가하고 상품권 수수료를 몰래 떠넘기고 설비를 사실상 강매하는 행위는 점주를 본사 이익의 부품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아요. 공정위의 과징금 23억 원은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소비자의 외면이에요. 가맹점주가 무너지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면 고객이 떠나고 고객이 떠나면 브랜드가 죽습니다. 이인과의 사슬은 카페베네가 이미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광운대 이명균 경영학 교수의 말이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합니다.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인수한 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이어간다면 가맹점주의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삼는다면 가뜩이나 박리담의 구조인 저가 커피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건 커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골목 상권에 들어올 때 그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공정하게 나눠지느냐의 문제예요. 당신이 내일 아침 출근길에 들를 저가 커피 매장의 사장님은 아마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 매장 문을 열고 밤 11시에 불을 끌 겁니다.
1,500원짜리 커피 수백 잔을 내리면서 본사에 로열티를 내고 원두 납품가를 치르고 알바비를 주고 임대료를 내고 남은 돈으로 가족의 식탁을 차리겠죠. 그 사장님이 10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사모펀드의 엑시트 전략과 정확히 같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거대 자본과 골목 상권의 사장님들이 이익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싸고 달콤한 커피 한 잔의 끝맛은 결국 씁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